올해는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주변 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환급받았다. 근데 이 돈 누가 주는 거예요? 박보미 TV. 박고미 TV. 안녕하세요, 박고미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2천만 근로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연말정산 총정리 영상을 해마다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묘하게도 1월달에 조회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자, 1월이 되면 서로 연말정산 이런 소리를 많이 하지만 그때 하면 늦죠. 자,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한 것의 결과를 내년 1월에 제출을 하고 연말정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면 연말에 해야 됩니다. 자, 만약 이 영상을 연초에 혹시 보고 계시더라도 이제 시작이니까 올 한 해는 새로 잘 준비해보자고요. 자, 2022년에 연말정산 했을 때 평균 환급액이 68만 원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82만 원, 2024년도에는 평균 77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모두 2025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나는 더 많이 받을지, 덜 받을지, 아니면 뱉어내게 될지 치밀하고 빠꼼하게 전략을 짜봅시다. 가실까요? 연말정산이란 연말에 정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왜 친구들끼리 다 같이 술 먹을 때 한 명이 일단 결제 다 해놓고 다음날 정산하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겁니다. 자, 여기서 연말에 하는 정산은 나랑 국세청이 정산을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한 개인의 정산이에요. 이건 누가 절대 챙겨주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회사에서도 서류 대신 받아가지고 전달해주기만 하는 거지 알아서 자기 거 각자 챙겨가지고요. 세금을 환급받든 뱉어내든 모두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에게는 필수 상식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바로 이만큼을요. 자, 이 표를 보면서 내 연봉을 떠올려봅시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에? 내가 생각보다 많이 내네? 자, 근데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내가 이렇게 많은 세금을 세무서에 가가지고 낸 기억이 없죠? 기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금의 부과 방식 때문입니다. 바로 원천징수라는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연봉이 정해져 있는 급여 소득자들이라면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벌지 연초에 확정되는 거잖아요? 얼추.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내야 할 세금도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에서 그만큼을 미리미리 떼가지고 매달 국세청에 내버립니다. 누가 떼냐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뗍니다. 열심히 내 몸으로 번 돈이지만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구경을 해보기도 전에 회사에서는 미리 월급에서 빼가지고 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후 얼마 이렇게 월급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받아보기도 전에 원천적으로 세금을 떼가지고 내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원천징수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 월급을 그냥 그대로 다 주고 1년 끝날 때 각자 자기가 내야 할 소득세 계산해가지고 내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자, 이게 한 방에 세금을 내려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될 거고요. 그리고 그때 가서 이 돈 없는 사람도 많겠죠? 치킨 다 사먹고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내려고 도망다니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TV를 보면 가끔 탈세해가지고 막 도망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쁜 사람들. 그건 사업자들이나 가능한 거고요. 근로자는 탈세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매달 원천징수 해버리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애매한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의 원칙은요. 번 거 빼기 쓴 거는 남은 거 여기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얼마나 벌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썼고 얼마나 남았는지 다 계산을 한 후에 남은 것에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죠. 자, 그렇다고 국세청에서 자, 이 사람은 얼마 썼으니까 세금이 이만큼, 자, 이 사람은 얼마 썼으니까 세금이 이만큼 이렇게 일일이 계산을 해서 줄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의 근로자는 2천만 명이 넘는데 국세청에서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할 때는요. 애초에 한 5천 정도 받는 사람은 600 정도를 떼더라. 3천 정도 받는 사람은 얼마를 떼더라. 7천원 받는 사람은 얼마 정도를 떼더라 라는 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한테서는요. 다 똑같이 떼가지고 원천징수를 해서 회사에서 국세청에다가 미리 다 내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각 근로자들 스스로가 나는 작년에 500만 원만큼 원천징수로 걷어갔는데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나는 400만 원만 내면 되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1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해. 또는 나는 작년에 500만 원을 원천징수로 걷어갔는데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나는 600만 원을 내야 하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100만 원 더 내야 해 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게 연말정산의 결과로 정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추가로 뱉어내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바로 요거 해가 넘어가서 내가 이미 낸 세금과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가지고 정산하는 것 이걸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요, 단순히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이거 말고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적인 것들을 근로자들이 했을 때 혜택을 주는데요. 그 혜택을 주는 방식도 이런 연말정산의 과정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해줍니다. 이걸 공제라고 부릅니다. 빼준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제 항목을 미리미리 잘 챙긴 사람은 환급액이 더 커질 거고요. 그렇게 잘 챙겨가지고 큰 환급액을 받으면 13월에 월급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런 원천징수의 방식을 이해했다면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근로자들은 평소에 뭘 준비해야 할까요? 세금을 받아가는 건 국세청과 우리 회사가 열심히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어디에 얼만큼 쓰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또 어디에 얼마를 쓰면 세액공제를 해주는지를 기억해두고 계획적으로 지혜롭게 쓰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딱히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연말을 맞았다면 연말에 벼락치기로 채워도 되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런 걸 썼다면요. 국세청 자료에 집계가 더 됩니다. 내가 은행에서 청약을 만들어서 넣는 것도 증권사에 연금저축을 만들어서 붓는 것도 금융기관의 전산이 자동으로 다 집계가 되어가지고요.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금융 인프라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명의로 된 카드를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내가 챙기지 않으면 나라에서 모를 것 같은 것들, 자동화될 수 없는 것들만 내가 따로 챙겨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집주인한테 계좌이체를 하는 월세라든지 내가 다니는 교회에 현금으로 낸 기부금 같은 것들, 또 물건을 살 때 현금으로 주고 산 것들, 현금 영수증 끊어야 되는 것들, 자 이런 게 금융기관 같은 걸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집계가 안 되겠죠. 이런 것만 잘 챙겨주면 됩니다. 결국 결론은 소득공제 항목이랑 세액공제 항목 잘 외워두고 내 명의로 된 카드로 그런 항목들 잘 챙겨가면서 쓰고 현금 쓰면 현금 영수증 끊고 이렇게 하면서 1년 동안 지혜롭게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결국 남는 건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잘 외워두는 거죠.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카드와 계좌를 쓰고 다니면 다 집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까지 쓴 건 이미 집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홈택스에서는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내가 쓴 내역이 쫙 나옵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남아있는 10월, 11월, 12월 동안 내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챙기면 될지 대략적으로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다 채웠는지, 연금저축 IRP 다 채웠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마저 준비를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준비하고 나서 해가 바뀌게 되면 이제 나의 1년 동안의 내역이 확정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다이렉트로 국세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집계가 되는 걸 각자 내용을 확인한 후에 그걸 회사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요. 그래서 연말 정산을 준비하는 1월 달에 근로자들이 각자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고 이게 바로 내가 1년 동안 어디에 돈을 썼는지 다 모아놓은 자료인 거구나 확인을 한 후에 아이고 참 많이 썼다 이걸 모았으면 부자가 될 수 있긴데 라는 반성을 하신 후에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요 보통 1월 15일부터 볼 수 있도록 열립니다. 그걸 통해 전년도 1년 동안의 내 돈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연말정산의 플로우를 쭉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근로자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세금에 대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세금도 아끼시고 그 아껴진 세금으로 꼭 주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치킨 사 먹지 말고요. 짠! 바로 이 표입니다. 자, 이걸 폰에 저장해두고 틈틈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달달달 외워야 돼요. 전체적인 플로우는 번 돈이 있고 쓴 돈이 있고 남은 돈이 있죠. 거기에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번 돈을 줄여주면 세금이 줄죠. 그걸 소득공제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에 나온 세금에서 세금을 바로 깎아주는 걸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자,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기면 되는 겁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차이점을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리는 빼고 항목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세금이 정해지기 전에 내 소득을 줄어든 걸로 해주니까 소득공제고요. 세금이 나온 후에는 그 세금을 바로 빼주니까 세액공제입니다. 자, 차례대로 총급여, 간단히 연봉의 성과급 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값 같은 비과세 소득은 빼주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봉으로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일단 확 깎아주고 시작합니다. 인적공제, 나라는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는지 부양가족 수만큼 내 소득을 줄여줍니다.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가 국민연금 내는 거 빼줍니다.
특별소득공제, 건보료 낸 것도 빼주고요. 전세 대출이나 집 살 때 돈 빌린 거 이런 거를 상환할 때 은행에 돈을 갚죠. 그 돈들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그 밖에 소득공제,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한다거나 신용카드를 쓴다거나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소득공제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소득공제 항목들을 다 빼고 나면 과세표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과표라고 부르죠. 여기에 드디어 세율을 곱합니다. 그럼 산출세액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말 그대로 처음 산출된 세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세금이라는 게 나온 거죠. 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고 나면 드디어 결정이 된 세금,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연말정산의 결과를 다 거쳐가지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내놓은 세금이 있죠. 매달 원천징수로 내놓은 세금이 있습니다. 그게 기납부세액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내야 할 결정세액과 이미 내놓은 기납부세액의 차이가 바로 내가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의 값이 플러스의 값이면 그만큼 더 뱉어내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의 값이라면 환급, 즉 돌려받게 됩니다. 첫 번째 소득공제 항목,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연봉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연봉에 맞게 줄여주고 시작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임의로 뭐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듬뿍 빼줍니다. 결론, 누구나 좀 빼주고 시작하는구나. 두 번째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입니다. 부양가족, 말 그대로 내 밑으로 사람이 달려있기 때문에 매개 살려야 되니까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소득공제로 빼주는 거죠. 한 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러면 일단 나도 내가 부양을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누구나 한 명 150만 원은 무조건 깔고 갑니다. 게다가 돈을 안 벌고 있는 배우자가 있으면 또 150만 원. 자, 60세가 넘는 부모님이 계신데 돈을 안 벌고 계셔가지고 내가 부양을 하고 있다면 150만 원. 똑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20살 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인당 150만 원. 형제 자매인데 너무 어리거나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내가 부양을 하고 있다면 인당 150만 원. 이렇게 내 아래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달려 있다면 인당 150만 원씩 내 연봉을 줄여주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부양가족들은 소득이 1년에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도 500만 원 넘지 않아야 되고요. 이런 부양가족들, 부모님이나 아이가 뭔가 부업 같은 걸 해가지고요. 연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겨나가지고요. 부양가족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인적공제만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교육비, 신용카드 이런 혜택까지 다 못 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걸 잃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인적공제 금액을 더 올려주는 항목들이 여기 있는데요. 70세 이상의 경로자거나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이실 경우에는 공제를 더 올려줍니다. 결론, 집에서 쉬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내 밑으로 달지, 형 밑으로 달지, 누나 밑으로 달지 서로 의논해서 정합시다. 다음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입니다. 우리가 월급을 탈 때마다 내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모두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건보료도 내죠. 모두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내는 만큼 연봉을 줄여주는 효과를 내는 거죠. 자, 결론, 국민연금이란 건보료는 내는 만큼 소득공제 해준다. 집에 관해 내는 돈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주택 임차 차입금, 전세자금 대출이죠.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풀어드리면 집 없는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전셋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매달 은행에 갚는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이라고 하죠. 이 금액의 40%만큼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그 소득공제 해주는 것의 한도는 400만 원입니다. 자, 이걸 역산을 해보면요.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갚는 것에 월 83만 원이면 1년 동안 딱 1000만 원을 은행에 상환하는 게 되죠. 이것의 40%만큼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했고 곱하면 딱 400만 원이 나옵니다. 참고로 이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는요. 뒤에 나오는 청약저축이랑 합해가지고 400만 원이 최대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건 집을 살 때 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죠. 영어로 모기지라고 합니다. 보통 전세자금보다는요, 더 큰 돈을 빌리게 되고, 큰 돈이라서 상환 기간도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하죠. 집 없는 사람 또는 한 채를 가진 사람이 6억 이하인 집을 사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는데 매달 원리금을 갚아 나갈 때 이자 부분만큼은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겁니다. 집을 살 때는 큰 돈을 빌리니까 원금 말고 이자만 해도 1년에 몇백씩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자를 작게는 600만 원, 많게는 최대 2천만 원까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우와, 이자가 연 2천이면 월 167만 원 정도인 거죠. 자, 결론. 전세자금 갚을 때는 원리금으로 매달 83만 원, 모기지를 갚을 때는 이자 최대 월 167만 원, 조건에 맞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득공제 항목은 구개인연금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있던 연금을 구개인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지금 못 만드는데요. 자, 이 구개인연금은 지금처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를 해줬었습니다. 그때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한 거였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2만 원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신연금저축에 세액공제랑 소득공제 둘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둘 다 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 혹시 이걸 갖고 있다면 이것까지 준비해서 연금 많이 준비하자. 우리나라는 소상공인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 노란우산공제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자영업을 하다 보면 내 노후 자금이나 폐업을 할 때 돈을 따로 모아두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런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고맙게도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소상공인께서는요, 푸른시약 가입하고 여유되면 노란우산 공제도 하자. 나중에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걸 하는 건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집 없는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연봉 7천만 원 이하라면 청약저축에 1년에 최대 300만 원까지 붙는 만큼 40%만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월 25만 원이 소득공제의 최대 저축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럼 꽉 채우면 120만 원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월 2만 원을 채우잖아요. 최저 요건. 그 경우는 1년 동안 24만 원을 저축을 하게 되고 그럼 40%인 9만 6천 원만큼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 청약저축, 소득공제 많이 받고 싶은 사람은 최대 월 25만 원까지 여유가 되면 하자. 그게 아니라면 매달 2만 원씩만 하자.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무려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5천만 원까지는 70%, 5천 넘는 것도 30%를 해줍니다. 한도가 엄청 크죠? 투자를 하고 2년이 되는 날까지 원하는 연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건 아직 상장이 안 된 작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난이도가 매우 높고 절차도 아주 복잡하고 리스크도 상당합니다. 투자에 대한 경험도 풍부하고 투자금도 풍부하고 벤처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관심이 있다면 벤처 투자하고 소득공제 크게 받자. 다음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입니다. 집 때문에 대출을 내거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소득공제 항목이 바로 카드입니다. 물건을 살 때 신용카드로 우리가 결제를 하면 판매자가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현금으로 주면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현금가와 카드가가 똑같다면 무조건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판매자들이 세금을 잘 내도록 거래를 투명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카드를 더 쓸 수 있는 유인책을 주는 게 소득공제입니다. 카드 소득공제는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 자, 이렇게 딱 보면 어렵죠? 좀 더 풀어보면 연봉의 4분의 1이 넘어갔다면 이제 각 카드별로 가지고 있는 소득공제율이 각각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15%, 체크카드를 쓰면 30%입니다. 이렇게 카드 소비로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한도는 연봉별로 조금 다른데요. 7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7천만 원 넘는 사람은 25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쓴 금액에 소득공제율을 곱해서 내가 받는 소득공제 금액이 나오는 거죠. 이게 300만 원 또는 250만 원이 한도인 겁니다. 내가 소비를 엄청 많이 하는 편이라면 신용카드로 15% 공제받은 걸로 이미 300만 원 한도가 다 찰 수 있고요. 소비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연봉의 4분의 1 넘는 후부터는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공제율이 더 높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300만 원 한도 외에 더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를 특정한 곳에 쓰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곳들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쓰면 40%, 대중교통에 쓴 건 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같은 문화생활에는 30%, 수영장, 체력 단련장 같은 시설 이용료도 30% 해줍니다. 이렇게 추가로 해주는 소득공제도 소득에 따라 연봉 7천만 원 안 넘으면 300만 원 다 해주고 연봉 7천 넘으면 200만 원만 해줍니다. 심지어 문화생활은 포함을 아예 안 해줍니다.
자, 헷갈리지만 정리되죠? 연봉 7,000원 안 넘는 사람은 카드로 할 수 있는 공제는 최대 300 해서 600이고 7,000 넘는 사람은요 250, 200 해서 450만 원인데 문화생활은 포함이 안 됩니다. 신용카드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1년에 소득이 100만 원 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 같은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써도 그게 다 소득공제 금액에 자동으로 부모님한테 포함이 됩니다. 굳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카드 만들어가지고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론, 연봉의 4분의 1 될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넘어가는 만큼은 체크카드를 쓰자. 아주 많이 쓸 거면 신용카드로도 충분하고 쓸 만큼 써서 다 찼다면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수영장 이런 거 적절하게 더 써가지고 소득공제를 더 받자. 회사의 직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걸 우리사주라고 하는데요. 자, 이걸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사주 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이 IPO를 하거나 유상증자 같은 걸 할 때 우리사주에 일정 물량이 배정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직원들마다 우리사주를 얼만큼 살 수 있는지 한도가 정해져가지고 배정이 됩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도 소득공제를 400만 원이나 해줍니다. 벤처기업은 1,500만 원이나 해줍니다. 자, 결론. 만약 나한테 이런 우리사주를 살 기회가 생긴다면 또 우리 회사의 앞날이 창창해 보인다면 주식도 사고 소득공제도 받자. 2015년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던 소득공제 장기펀드, 줄여서 소장펀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풀네임으로 서류에 나올 텐데요.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이거 참 많이 개설을 했었는데요. 이걸 아직 갖고 계시다면 월 50만 원, 연 6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그것의 40%인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많이 없을 겁니다. 마치 구개인연금 같은 존재죠. 대신 지금은요, 청년형 소장펀드 이게 있습니다. 자, 플레임은요, 청년형 장기 집합 투자 증권 저축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된 청년 전용 펀드인데요. 연봉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청년형 소장펀드를 열고 3년에서 5년 정도의 만기로 돈을 붓고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부을 수 있고 부은 돈의 40%만큼이니까 240만 원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계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청년이라면 펀드 투자도 하고 소득공제도 받자. 지금까지 소득공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건 세금 계산할 때의 내 연봉을 줄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줄이는 게 아니라요. 만약 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진짜 내가 다 챙겨가지고 소득공제를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럼 세금이 0이 되겠죠. 하지만 당연히 이렇게는 안 됩니다. 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들 이걸 다 합한 한도는요. 앞에 보여드렸던 것들을 싹 다 합해가지고 2,50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내 연봉이 2,5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줄일 게 없으면 이제부터 배울 세액공제 항목을 챙겨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랑은 다릅니다. 세율을 곱한 후에 나온 세금의 값에서 그냥 빼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금액만큼 바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보다 더 직관적이고요. 계산도 훨씬 심플합니다. 수치도 전반적으로 작아요. 그 금액만큼 세금을 바로 빼주니까요. 첫 번째 세액공제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공제입니다. 정확히는 세액 감면입니다.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취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무려 5년 동안 소득세를 90%를 깎아줍니다. 대박이죠. 그 밖에도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3년 동안 소득세를 70%를 깎아줍니다. 자, 돌아와서 청년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이걸 받고 계실 겁니다. 초년생이라면 연봉이 높질 않을 테니까 매달 몇만 원에서 한 10몇만 원 정도 소득세를 내게 될 거거든요. 근데 감면해주는 한도가요 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당연히 우리 회사의 직원들도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회사에 얘기해가지고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달라고 하자. 왜냐하면 이거 신청 회사가 해야 되거든요. 아까 소득공제 말씀드릴 때 근로소득이라서 그냥 빼주는 근로소득공제가 있었잖아요. 자, 세액공제로 넘어오고 나서도요. 그냥 빼주고 시작하는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산출세액 나오고 나서 이만큼 빼주고 시작합니다. 자, 결론, 세액공제도 알아서 빼주고 시작한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세액공제 첫 번째는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을 하면 세액공제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둘이서 하니까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왜 달려있겠어요? 결혼 또 해도 안 준다는 겁니다.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올해 세액공제를 50만 원이나 받고 싶다면 결혼하면 됩니다. 다음은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세금을 왕창 빼주는 겁니다. 자, 앞서 소득공제 항목에서 인적공제를 받는 거랑 성격이 좀 비슷하죠. 자, 자녀 세액공제는요, 8살 이상의 애가 한 명이면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부터는 4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결론, 애를 낳읍시다. 다음은 출산 세액공제입니다. 애를 낳으면 이렇게 많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아쉽게도 한 달 남았지만 지금 만들어도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받을 수 있겠죠. 자, 결론, 애를 낳읍시다. 대망의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 IRP는 300만 원, IRP만 있다면 최대 900만 원. 자, 게다가 ISA에서 연금 전환을 하면 300만 원만큼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항목에는요, 소득별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연봉 5,500만 원 기준으로 넘으면 12%, 안 넘으면 15%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3.2%와 16.5%라고 표현을 하죠. 자, ISA 만기 이전까지 하는 사람은요, 이걸 최대로 받으면 198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소득공제는 보통 세율 곱하기 전의 수치니까 뭐 몇백만 원 이런 수치가 나오지만 세액공제는 세금을 그대로 빼주는 거라서 수치가 보통 만 원, 2만 원, 많아봤자 1, 20만 원 이런 수치거든요. 근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인데 100만 이런 단위의 수치들이 막 나옵니다. 연금저축만 뭔가 세액공제 단위가 달라요. 심지어 결혼해도 50만 원이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 연금저축을 하는 것이 세액공제 측면에서 얼마나 많이 돌려주는 건지 알 수가 있고, 세금을 정말 적게 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연금저축은 정말 필수적인 세테크 계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세테크 종결자입니다. 자, 결론, 연금저축은 그냥 하자. 보험을 가입하고 다달이 내는 돈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나랑 부양가족들의 보장성 보험을 낸 거는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공제율은 12%이기 때문에 12만 원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장성 보험이라는 건 저축성 보험이 아닌 겁니다. 사망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뭐 이렇게 저축이랑은 상관없는 본연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보장성 보험 1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보면 매달 8만 3천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죠. 자, 결론, 보장성 보험은 월 8만 3천 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병원에 가서 돈을 쓰면 정말 필요한 곳에 썼으니까 부담을 덜어주고자 세액공제라는 걸 해줍니다. 자, 여기도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의료비 쓴 금액이 연봉의 3%를 넘어가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병원비를 결제할 때마다 미용에 쓴 거랑 의료에 쓴 거랑 다 발라져서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의료에 쓴 것의 15%만큼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자, 본인의 의료비는 전액, 부양가족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만약에 내가 의료비에 많은 돈을 쓴 그 해에는요, 세액공제가 아주 크게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파서 많은 돈을 지출한 만큼 세금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외에도 의료비 항목에는요, 안경이나 렌즈를 산 것도 50만 원까지 포함이 되고 산후조리원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에 포함을 해줍니다. 자, 결론, 억지로 병원에 갈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나나 가족들이 아파서 병원비를 많이 쓴 그 해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최고. 다음은 교육비입니다. 교육열의 나라, 대한민국인 만큼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항목이 디테일하고 혜택도 많은 편입니다. 자, 먼저 본인 스스로를 위한 교육비 지출한 거, 또 학자금 대출 원리금 갚는 거, 이건 전액 1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초, 중, 고 자녀 한 명당 3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 해줍니다. 300을 꽉 채우면 45만 원만큼 세금이 줄어들겠죠. 대학생 자녀는 한 명당 900만 원 한도, 꽉 채우면 135만 원. 학비로 인한 지출이 많지만 세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학원이나 사교육은 안 되고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평생교육원, 직업훈련소 이런 곳만 됩니다. 자, 결론. 교육이 미래다. 사교육 말고. 기부금, 세액공제 정말 많이 해줍니다.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가 가능한 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 한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넘지 않게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00% 해줍니다. 넘으면 15%.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100% 해줍니다. 넘으면 15%. 참고로 고향사랑 기부는요, 10만 원 다 돌려받고 추가로 3만 원짜리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도 15%. 근데 잠깐 보면 소득금액의 100%? 100%면 번 거 넘게 기부하는 사람이 있나 보네요. 아무튼 이 정도라면 우리 기준으로는 한도가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종교단체, 복지단체, 공익단체 이런 곳에 기부를 하면 1,000만 원까지는 15%,
1,000만 원 넘어가면 30%, 3천만 원 넘어가면 40% 이렇게 높은 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올 한 해 이리저리 돈을 너무 많이 번 사람들이라면 연말에는 기부를 통해서 세액공제 많이 받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 일단 고향자랑 기부제는 그냥 10만 원 하자. 월세는 세액공제가 됩니다. 앞서 소득공제에서는요,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은행을 통해 돈 빌려가지고 갚는 걸 일부 공제를 해줬었죠. 자, 이번엔 내가 집주인한테 바로 내는 월세입니다. 이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연봉이 8천이 넘지 않는 사람이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 때 월세 내는 거 1년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공제율은 5,500만 원 넘는 사람은 15%, 넘지 않는 사람은 17%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자, 월세를 내는 게 1년에 1,000만 원이라면 대략 월에 83만 원 정도 됩니다. 앞에 소득공제 항목에서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갚는 것도 이 금액이 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내든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자금 내놓고 전세자금 대출을 갚든 우리는 한 달에 83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는 게 좋겠죠. 자, 결론. 월세 계약할 때 보증금 줄이고 월세를 늘릴 수 있잖아요. 83 넘지 않게 맞추자. 연말정산이 다 되고 2월달의 급여에 그 결과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원천징수 영수증 이걸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스란히 내용이 다 나옵니다. 자, 이때 원천징수 영수증의 첫 페이지 맨 아래를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의 노력의 결과는 결정세액이 됩니다. 기납부세액은 회사 다니는 동안 매달 내놓은 원천징수한 소득세고요.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까 이만큼 플러스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지방소득세는요, 항상 소득세에 따라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10%만큼 세금이 더해지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또 알 수 있는 내용은요,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라면 우리는 소득공제를 더 받지도 세액공제를 더 받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2025년 버전으로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작년이랑 아주 조금 일부 달라졌어요. 자, 이렇게 훑어보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만큼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한데요. 이 항목들 하나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 디테일한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큰 개념만 잡는 거고요. 내가 실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는 꼭 다시 한번 더 깊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년은 12달이지만 1년에 13번 월급을 타는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